먼저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실 분은 송옥진 박사이십니다. 송옥진 박사는 인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동북아 역사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시며 또 지금 현재 대한사랑 학술국장으로 많은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훈민정음 해례와 환단고기의 유사성에 대한 고찰, 그리고 부제로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옥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훈민정음과 환단고기 그 연관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일단 훈민정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나 흔히 알 수 있듯이 한글을 이야기합니다. 이 한글의 다른 원래 이름, 세종께서 만드셨던 원래 이름이 훈민정음인데, 이 훈민정음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1997년 해례본이 그 세계문화유산, 그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실제적으로는 더욱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세종실록 기록에는 여러 건의 훈민정음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의 기록은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또다시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그동안의 국어학자들께서 처음의 것과 두 번째 것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940년대에 이제 간송 전연필 선생께서 해례본을 발견하셔서 소장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이설이 많았습니다. 이게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훈민정음이라는 책자가 무엇이 있었던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게 해례본이 발견이 되면서 훈민정음이라는 책자, 그리고 원래 43년 그 기록은 훈민정음이라는 글자의 이름, 그리고 46년은 훈민정음이라는 이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설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라고 하면 거의 이 해례본에 대한 연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민정음 해례에는 그동안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 안에 어떠한 사상 철학이 들어있는가, 혹은 문자를 정말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쓴 어제서문과 예의, 그리고 정인지서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세종이 만든 거냐 아니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훈민정음 해례가 그 외부에 알려지면서 그 세종실록에 있는 기록이 이 해례본에 있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을 적어 놓은 것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죠. 여기에는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키워드를 보자면, 사상을 보자면 음양오행설, 그래서 이것이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거를 거란, 북방 쪽에 문자를 본따서 했다. 그리고 제 다음 발표자이신 박덕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고유 문자였던 가림토에서부터 나왔을 것이다라는 연구 등등 다양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훈민정음 제자에서는 천지 만물의 원리는 오직 음양오행일 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곳곳에서 음양과 오행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제자해에 대해서 해석을 아설 순치 후의 순서대로 보통 도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게 이제 오행과 여러 가지 사상을 연결시키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이 훈민정음의 해례본에는 정확하게 그 목구멍은 깊숙하고 젖어 있어서 오행 중 수에 해당하고, 그 다음은 목이고, 그 다음은 화에 해당하고, 그 다음은 금, 그 다음은 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그것이 어떤 원리였냐 하면, 흔히들 국어학자들이 이게 과학적이고 문자를 이제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고라고 했지만 과연 이게 어떤 과학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모양만 본떴다 그 이후에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그 훈민정음 해례는 그렇게 만만하게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문자를 만들고 3년 동안 이거에 대한 설명서를 아주 충실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에 나온 순서는 고스란히 여기서부터 수 안쪽 목구멍 깊숙이서부터 그 입술 바깥쪽까지 나가는 그 순서대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성과 종성은 다시 사용이 되는데 초성이 음양오행의 가장 기본적인 원형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중성은 아마 훈민정음의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로지 천지인의 의미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이 글자를 그러니까 중성을 만들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소리는 모두 11자, 아는 혀를 오므려서 소리가 깊으니 하늘이 자시에 열리는 것과 같다. 둥근 모양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이거는 자시에 열리는 것, 자시 그 다음에 땅이 축시, 사람이 인시에 배속을 한 거는 하늘이 먼저 나오고 땅이 두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사람이 또 땅 다음에 나왔다. 그리고 하늘 둥근 하늘 모양을 본뜬 것이다. 평평한 땅을 본떴다. 여기에서 천원지방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선 모양은 사람을 본뜬 것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여기에 매치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훈민정음과 환단고기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처음에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중성의 제자해인데 여기에서 보면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라는 그 명확한 문구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그거랑 너무 똑같은 건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해례본의 내용 중에서 이거는 이제 2016년도의 연구 결과였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훈민정음이라는 것 자체가 글자는 말의 표현이고 말은 그 사람이 뿜는 기운의 표현이고 그 기운은 태초부터 어떤 것이 이제 이루어져 나오는 현상이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떠한 그 의도가 숨어져 있다라는 그런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례본을 봤더니 이 해례본 속에 들어있는 글자를 찾아보니까 천지인 요런 단어들은 97개 97회, 음양오행은 40회에 달했습니다. 이거는 그간의 음양오행이 해례본 전체에 걸쳐서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에는 조금 다른 결과물이 나온 거죠. 이렇게 본다면 해례본은 그러니까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이 훈민정음의 사용 설명서를 얘기할 때 가장 바탕에는 천지인을 두고 그것의 표현과 그거의 세부 항목으로 음양오행을 두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성의 제자에는 제 생각에는 명확하게 천부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도 그 환단고기와 과연 해례본이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단고기가 어떤 책인지를 일단 간략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단고기는 다 아시다시피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 5가지 시기를 보면 신라시대부터 조선 마지막에 태백일사는 1455년부터 1528년 그 이맥의 생물연대를 보시면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글들을 보면 이게 훈민정음 해례를 보고 썼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거에 저는 환단고기를 과연 역사서로만 보고 사학자들의 판단에만 맡길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환단고기에 우리가 논란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는 오성치루 이 현상이 불과 지난주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대한사랑 이사장님이 천문학자십니다. 근데 이 천문학자가
환단고기 안에 있는 그 오성치루 내용을 보시고 기존의 연구 성과가 맞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오성취루라는 이 루자가 이게 지금의 현상과 명확히 일치는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그 천문학자의 전문적인 설명을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게 그 당시에는 몰려있는 루의 현상일 수 있고 지금은 오성 결집이 제가 알기로는 26일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동양 사상의 전문가이신 철학자 이기동 교수님께서는 저희 이번 학술대에 이제 공동 주최하는 세계 환단학회의 이제 다음 회장이신데 이 사상가 철학자께서 이 환단고기 책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결정권을 가졌다면 국보위원은 환단고기를 하겠다. 현재의 철학을 동양 사상 전공자십니다. 이분은. 근데 이런 분들이 이 책을 보고 이건 정말 국보에 버금가는 책이다. 그러면 그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한 분만 더 말씀드리면 이분은 국제정치 전문가십니다. 국제정치와 특히 안보, 군사 뭐 이런 쪽의 전문가신데 이런 분이 환단고기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똑같이 학술 대회를 할 때 그 당시에는 대만 전쟁이 발발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오면 일본의 야욕 혹은 지금은 중국의 야욕에 그거의 기반을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들 수 있다라고도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일부 사학자들의 그 말과 그런 평가만으로 이 책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데에서 조금 더 고찰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평소 좋아하는 이제 교수님의 분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그분은 나는 철학자니까 이 책을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의 사상과 철학이 무엇인지를 봐야지 결코 그것이 서지학적 정보가 어떻고 그거의 글자가 어떻고 하는 그것을 보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현재의 이 책을 위서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명백한 유사과학자라고 봅니다. 이것은 역사학이 과학이라는 주장을 역사가들 스스로가 끊임없이 어느 순간부터 실제로는 대일항쟁기 때 일본 학자들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객관적 사실을 다루는 사회학이라는 형태로 그걸 포장을 해서 자신들은 과학적이다,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의미보다 사실을 다룬다는 이상한 자부심으로 하지만 이들은 불과 그냥 유사과학자, 그냥 그 현상을 얘기할 땐 천문학자한테 물어보란 말입니다. 그 안에 담긴 사상을 궁금하면 철학자에게 물어보란 얘기고 이 역사서가 그 대외관계를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국제정치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훈민정음을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흔히 외우던 거 있었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의 달아 어쩌고 저쩌고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외워보셨을 겁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 글을 세종이 왜 만들었는가, 거기에는 세종의 애민정신, 그럼 그 애민정신이 무엇인가, 단순히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 자신이 왜 나왔고 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성찰을 한 결과가 훈민정음이라는 그 결과물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 그리고 실제로 고조선 영역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이전에 배달국이라고 우리가 추론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사람에 대한 형상과 사람에 대한 표현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다른 건 다 많이 아실 거고 그 왼쪽 하단에 있는 걸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가장 오래된 인물상입니다. 속초 가는 길에 보면 오산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출토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걸로 고고학자들이 판명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산 유적을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인간상, 어떤 사상, 어떤 국가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책이 헤레본도 그렇고 환단고기도 그렇고 결국 이것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후대에게 혹은 지금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과 환단고기의 가르침은 결국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고, 훈민정음은 그 시대 세종이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우주와 하나 되는 인간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을 잘 표현하고 그리고 그거를 글자로 남겨서 후대에 지속해서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많은 이야기들, 이 많은 서적과 이 많은 문헌들 중에서 가장 압축적인 형식은 환단고기, 그 중에서도 태백일사 거의 동시대입니다. 그 1400년, 1500년대에 그 시대의 태백일사에 나오는 소도경전 본훈, 이거는 다른 것과 달리 기가 아닙니다. 본훈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천부경의 가장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정말 과학적으로 수로만 표현한 천부경으로 압축한 것이 그 천부경이고, 그리고 이 이면에 당시 세종의 시대 상황을 보면 사실 집현전 학자들 중에 4명이 그 다음 세조 단종 보기 후 세조 때 사육신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사상이 무엇인지를 조금 엿볼 수 있는데, 이들이 그러면 드러내지 못하고 그 이면에 감춰져야 했던, 그래서 그게 목판 인쇄가 됐지만 후대까지 다 소멸되고 수서령에 걸리고 해서 이제서야 그 1940년대에서야 드러나게 된 이유는 그 본의를 숨겨서, 그렇지만 백성들이 모두가, 우리 모두가 뭐 임금이고 신하건 양반이건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실천하는 인간, 그리고 인간성, 그래서 신에게로 신일합일로 가는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방안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때문에 훈민정음 해례와 그 환단고기 안의 내용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환단고기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민족 역사와 문화의 백과사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하면,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궁금하면 환단고기를 펼쳐서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표현되었지? 라고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연구를 계속 해나간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역사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